오늘 그 10차 미래노동개혁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노동법상에서의 임금체불의 쟁점과 과제라는 그런 주제를 할 텐데요. 사실은 임금체불 관련된 문제는 매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인 큰 이슈 내지는 과제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 내지는 개선책을 좀 낼 것인가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오늘 포럼을 좀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들으시는 분들이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자료는 임금체불 원인 그리고 사전 예방 대책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서 사실 이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어서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는 조금 고민도 있는데 어쨌든 준비된 자료니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구체적인 제도, 어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늘 좀 생각했던 문제점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임금체불이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고민을 안 했던 게 아닌가. 왜 우리는 임금체불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글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서론에서는 현재 임금 실태인데요. 제가 쭉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그 노동백서를 찾아가지고 쭉 임금체불 통계를 좀 봤더니 2004년쯤에 1조 원을 기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전후가 제가 알기로는 그 5인 미만인가 하여튼 그 미만까지도 이제 이 통계에 포함하고 이런 좀 변화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갑자기 임금체불 통계가 증가하는 시점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이후로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가 24년이니까 이제 20년 만에 1조 원이 이제 2조 원이 되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게 된 거고요. 잠깐 코로나 때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곧바로 회복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조 7,800까지 치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동안 이런 글을 발표할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감독관이 좀 일을 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쪽의 글도 제가 좀 쓰기도 했고,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감독관 쪽에서 노동부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사건이 너무 많아서 신고 사건 처리 때문에 사업장 감독이나 이건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취지로 보통 답변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다. 최근에 나오는 그런 보도자료들을 보더라도 정부는 강제수사 강화하고 이런 식의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럼 그 방식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도 감독관의 그 어떤 역량 또 감독 물량의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요한 이유는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그 감독관 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서론에 이걸 좀 넣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한국의 근로감독관 수가 거의 3,000명 가까이 됩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근로자 수가 한 두세 배 많지만 감독관 수가 한 3,500 정도밖에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 한국의 감독관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충분한 자원을 확보한 정부가 왜 임금체불을 줄이지 못하는가 이런 좀 우리가 의문을 갖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페이지로 가면은 임금체불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이건 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페이지로 가시면 그 표 1에 요게 이제 제가 우리 김린 교수님 글에서도 가져왔고 또 국회 환노위 이 검토 보고서에서도 갖고 온 건데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비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이게 지금 3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칸은 체불 사업자, 두 번째 칸은
체불 노동자, 그리고 세 번째 칸이 체불 금액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경제적 요인이 66.4%로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것을 사업자 기준으로 오면 비경제적 요인이 80.1%로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노동자 기준으로 보면 이게 좀 반반 갈리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노동부의 입장은 뭐냐면 이 체불 금액 기준으로 해서 임금 체불에 있어서 비경제적 요인보다는 경영위기 도산 같은 경제적 요인이 훨씬 크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이 주장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결론으로 가냐면 별로 감독관에 의한 사업장 점검, 근로감독의 효과가 별로 없겠죠. 경제적 요인이 훨씬 크다면 당연히 사후 대책, 예를 들면 최단금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고용부의 태도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물론 이 자료에서만 보더라도 체불 사업자 기준으로 볼 때에 비경제적 요인이 훨씬 크다고 나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보가 있죠. 예, 그게 이제 같은 자료네. 이게 한국 기업 데이터 DB를 이용한 자료에 지금 근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 말고 이제 고용부의 주장은 그 앞 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2019년 보도자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게 고용부 보도자료에 보면은 감독관들이 왜 진정사건 조사를 하면서 코드를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감독관들이 입력한 코드를 쭉 통계를 내보면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악화라고 답변한 경우, 그리고 사업장 도산 폐업이라고 답변한 경우, 그러니까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이 두 경우를 합한 게 81.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부 입장은 요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임금 체불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구제책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입장으로 가는 거고,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이 한국기업 데이터 DB,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국회 환노위 보고서에 들어와 있는 요 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헌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로 국내 문헌 쪽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임금체불 쪽의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임금체불이란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면 의외로 이 원인이나 대책에 대해서 정리한 논문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눈에 띈 몇 분 연구자분들의 그런 글을 좀 정리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뭐 그것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어쨌든 노동부 입장 또는 뭐 이런 보도자료처럼 임금체불의 원인을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 이렇게 나누어서 어쨌든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뭐 곤란, 도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분의 연구자분들은 그런 경제적 요인보다는 오히려 이 비경제적 요인들, 그러니까 어떤 법령 해석에 대한 다툼, 노사 간의 어떤 감정 대립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집중해서 대책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글을 쓰신 분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제 7페이지로 넘어가면 예를 들면 우리 이승길 교수님 같은 경우 뭐 다른 글들이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이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된 논문에서 이 사법 처리의 경우에 이게 좀 경미하고, 사실 최저임금을 가지고 위반 가지고 사법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박정우라는 이분이 뭐 법학자거나 평소에 사실은 이 임금체불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노동부 용역을 유사한 노동부 용역을 하고 나서 요 토론회 자료집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글을 인용을 한 건데 아주 재밌는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 주요국하고 한국을 자본주의 다양성론에서 말하는 CME와 LME로 나누어 가지고 각국을 좀 분류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CME라는 거는 조정시장 경제, 코디네이티드 마켓 이코노미고,
LME는 리버럴 마켓 이코노미인 거죠. 자유시장 경제. 그렇게 나눌 때에 일본과 독일은 CME로 분류가 되면서 지금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가 있는 거고, 사실은 한국은 법제도나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코디네이트로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 법령도 상당히 일본이나 독일에 유사한데 지금 아래로 내려와 있죠. LME 쪽에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거를 법학자처럼 정교하게 법제도를 다 분석해서 이렇게 구분한 것 같지는 않고, 쭉 통계나 이런 것들을 봤더니 지나치게 감독 행정이 미흡하고 처벌도 미흡하니 이거를 코디네이트로 볼 수가 없고 아마 그 리버럴 쪽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림을 이제 놓았더라고요. 저는 뭐 이 그림에는 찬성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그림이 맞는 거죠. 제도가 아니고 현실로 본다면. 그래서 어쨌든 뭐 독일 사례까지는 제가 못 봤지만 일본 사례를 본다면 코디네이트 쪽이, CME 쪽이 훨씬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임금 체불액도 굉장히 적다라고 저는 평가가 돼요. 일본 사례를 놓고 보면. 반면에 이제 8페이지부터는 미국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버럴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사전 예방 기능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WHD, 미국 노동부 산하 일종의 뭐 근로기준 감독국 같은 WHD의 지금 감독관 수가 제가 알기로 1000명이거든요. 그게 1945년에도 1000명이었다는 그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81호 근로감독 협약도 비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노동부의, 중앙정부 노동부의 감독 인력조차도 거의 그 자원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는 정도로 사업장 감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홀하다고 할까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 체불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통계를 내지 않거든요. 일본은 굉장히 노동부 임금체불 통계를 잘 내고 있는데 미국은 이 통계를 안 내기 때문에 이 사업장 감독이 미흡한 나라에서 임금체불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정부나 이런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8페이지 이제 위에 보면은 그 미국 사례를 가지고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추정한 거예요. 그걸 보면 초과 근무 근로자의 76%가 초과 수당 체불을 경험했고 26%가 최저임금 위반을 경험했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 밑에 단락을 보면은 주요 10개 주, 미국 10개 주의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임금 체불액이 연간 8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한 10조 정도 되는 거죠. 10개 주만 해도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샘플링을 한 설문조사 결과라 사실은 뭐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 미국에서 임금 체불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가면 그건 왜 이렇게 임금 체불이 발생할까를 미국 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논의를 하면서 이제 쭉 요인들을 정리해 갔습니다. 그 여러 학자들이 한 얘기를 제가 이제 표로 정리해 본 게 9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제가 이걸 한 5가지 정도로 유형화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쟁 압력, 그리고 이로 인한 규제 완화의 경향, 정부 측면에서요. 이걸 이제 좀 환경적 요인으로 묶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구조적 요인, 이게 이제 환경적 요인과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하도급이 다단계로 내려간다든지 아웃소싱이 확대된다든지 또 고용 형태가 계속 비정규직적으로 특고나 이런 쪽으로 전개되는, 그걸 이제 피셔드 워크플레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그 한국에도 소개가 됐어요. 데이비드 웨일이라는 그 학자가 균열 사회? 예, 그렇게 균열 일터. 예. 그렇게 이제 그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비고에 하나 데이비드 웨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 제도적 요인으로 보면은 뭐 미국이야 뭐 그 연방법에서는 아예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주법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경제적 제재를 이제 많이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에서는 아마 제도적 보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감독 행정이 없다 보니 그 법 위반에 대한 어떤 비용이 굉장히 낮은 상태다. 그러니까 법 위반 비용이라는 거는 적발됐을 때 그 벌금이나 손해배상의 곱하기 확률이거든요. 근데 이 확률은 뭐냐면 적발 확률. 그러니까 감독 행정이 늘어나면 이 확률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미국이나 한국은 이 적발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죠. 왜냐하면 감독 행정이 워낙 낮으니까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적발 확률이 한국보다는 적어도 4배 이상 되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 그 법 위반의 비용을 굉장히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 요인은 법령 불확실성, 또 인식의 부족, 사업주들의 인식 부족, 그리고 근로감독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관계적 요인은 주로는 노조의 쇠퇴입니다. 노조가 있다라고 하면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그 대리인으로서의 감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기능이 많이 쇠퇴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피해 노동자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신고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이제 노사관계적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임무송 교수님 같은 분은 이게 이제 그 사업주 인식 부족 이 문제를 좀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0페이지로 가면 그런 이제 원인들을 제가 쭉 설명을 좀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체계를 가지고 제가 나열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좀 저도 보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학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로 그냥 분류가 됐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자유주의적인 기조와 정책이 있는 거고요. 1호부터 세계화나 아웃소싱, 규제 철폐, 비정규직 증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의 비용과 편의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적발 비용, 법 위반 비용 문제가 지금 낮아진 상태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균열된 고용관계, 요게 이제 주로 산업 구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단계로 하도급화가 된다든지 아웃소싱 되는 문제, 또 그 특고 같은 그 비정규직들이 자꾸 양산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논하고 있는 거고요. 낮은 처벌 수준, 사업장 감독 부족, 주로 이제 사업장 감독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는 글들이 꽤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제 아예 뭐 81호 협약도 비준하지 않은 그래서 사업장 감독이 거의 형해화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임금체불이 적발될 확률은 거의 제로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관련 법령 모호성은 주로 최저임금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로 오분류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근로자, 노동자인데 인플로이인데 이걸 이제 독립계약자로 취급하는 방식. 이거에 대해서는 그 보보라는 분이 책을 냈어요. 웨이지 세프티 인 아메리카라는 책인데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저는 뭐 한 번 정도는 읽었지만 자세히 이거 볼 만큼 하여튼 뭐 이게 그러기에는 너무 또 양도 많고 그런 책입니다. 근데 굉장히 한번 보실 만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노동조합의 쇠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노동조합이 쇠퇴하면 노동자 보호 기능이 당연히 사라지게 되고 신고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신고자를 보호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태로 가면서 임금체불이 계속 만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이제 12페이지 보시면은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300명 이상 그 사업장에서 노조 조직률은 54.8%, 30명 미만은 0.1%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그 영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만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체불 그 해소 대책인데요. 그 메뉴에 제가 이 문장을 좀 따봤는데, 쿠퍼 크래거, 법을 위반하지 않고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면 그 기업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업주들 간에도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최저임금 미만을 주고 일을 시키고 누군가는 최저임금을 지킨다면 당연히 법 위반한 사업주가 경쟁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안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균열 직장의 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 저는 그 13페이지에 보면 표로 정리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그 5가지 요인별로 오른쪽에 제가 대책이라고 넣었는데 이거는 그 주로는 ILO 135호 권고에 들어있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대책을 제가 좀 나름 이 법제도적 요인, 행정적 요인, 노사관계적 요인으로 분류해서 넣었고 이거를 이제 백업할 수 있는 논의들을 어떤 학술지들의 그 어떤 그런 근거를 좀 첨언하면서 논의를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법 제도적 대책에서는 법령 해석 명확화, 절차의 단순화. 이거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오분류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캘리포니아주나 몇 개 주의 ABC 테스트를 통한 그 근로자성에 간주하는 제도 이런 것들은 좀 한국도 좀 도입하면 좋지 않겠냐. 뭐 이 논의는 이미 뭐 수없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논의가 있는 거고, 저는 그 외에도 95 협약, 임금보호 협약에 지금 우리가 아직 그 비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법령 해석 또는 절차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임금체불 법령 위반에 대한 적절한 제재는 뭐 너무 많은 그 법학자분들이 하신 이야기라 사실 크게 뭐 추가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 갈빈 14페이지 아래 갈빈 2016 연구를 보면 임금절도 피해자에게 도난당한 임금가치 3배를 보상하는 3배 손해배상, 이게 굉장히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경제학자로서 아마 좀 분석을 한 결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용을 높이자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조금 독특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웨이지 세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절도라고 한다면, 임금을 절도라고 한다면 한국의 임금체불 형사 제재에 있어서도 형법상 절도죄 그게 6년이더라고요. 뭐 그 정도까지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주장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체불 사업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 글에선 자세히 쓰지는 않았는데 다시 보면서 그 노동법 교육 이수 의무화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 제가 이제 어제자 그 한겨레 신문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임금체불은 발생했어요. 근데 사후적으로 이걸 변상했다고 해서 그냥 행정 종결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도 되는 거냐. 적어도 이분들한테 그 노동법 교육 이수 명령이라도 감독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의 제재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 제재 관련해서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이런 것들은 아마 이따가 조금 토론자분들께서 더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그 임무송 교수님 또 오학수 박사님이 이미 좀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썼고요. 그다음 사업장 감독 강화도 제가 뭐 누누이 했던 이야기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쭉 넘어가고 그 근로감독과 그 노사관계 차원의 대책으로 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 가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노사 차원의 대책으로 WHD가, 저는 뭐 미국의 WHD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 공유 또 법률 적용 촉진하기 위해서 노사 단체와 협력한다라는 그 ILO에 제가 인용을 못했는데 그런 그 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 퀘벡주 사례이기는 한데 노사 대표들이 동수로 구성되는 노동기준위원회라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소개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학자들 주장입니다. 전통적인 노조가 아닌 협회들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도 임금체불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형 근로감독제도는 그 이미 뭐 이거는 노동부에서도 그 제도는 완비된 걸로 그 홍보는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홍보는 미흡하고 영세사업장이나 그 노동조합이 활용하는 비중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잘 활용하면 사실은 취약계층 노동자 영세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감시하는 데 상당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소개했고요. 그리고 피해 노동자 보호 관련해서는 뭐 이미 근기법에는 관련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최저임금법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근기법의 규정으로도 충분히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신고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촘촘히 보호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금체불 원인에 대해서 좀 맞춤형으로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자. 그냥 무슨 일 일어나면은 뭐 그 강제 수사권 발동하겠다, 구속 수사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소리만 하지 말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그런 5가지 좀 유형화된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자 이런 취지고요. 저는 그 안에서도 특별히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감독 행정이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 아까 감독관들의 항변은 사업장 갈 시간 없다, 신고 사건 처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인데,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글에서도 좀 쓰긴 했습니다만은 그 말은 일정 부분 맞고, 그래서 그 감독관들의 이 신고 사건 처리를 덜어주기 위한 민간 부문에서의 좀 그 ADR 제도들 를 활성화할 필요는 있겠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영화인신문고 등을 통해서 노사정이 같이 그런 임금처불 같은 그 전문적인 분쟁 중재기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신고 사건들을 좀 처리하는 방식을 계속적으로 도모하고, 또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조정 알선하는 어떤 그런 대책들을 만들어내서 감독관의 그 신고 사건 부담을 덜어주는 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감독관들의 이 감독 물량 증가를 계속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네, 임금체불의 쟁점과 과제 토론 맡은 유재원 변호사입니다. 이번 세미나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이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3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제 2번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다행히 이번 그 2024년 11월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한번 임금체불의 대책을 이제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용 나온 것이 또 기존에 한 10년치 아마 토론이나 발제됐던 그런 제언들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조금 짧게 먼저 소개해드리면,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결국은 뭐 상습 체불하게 되는 경우에 경제적 제재 강화됐고, 강제 수사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징벌적 배상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지금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아마 토론하는 내용, 그리고 발제하신 우리 박사님의 의견 내용도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좀 아직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 각각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법안 근로기준법 법안 검토 보고랑, 그리고 여러 그 제도와 예산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을 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액체당금 제도가 신설됐고, 대지급금 제도가 이제 확충이 됐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이 그 확인원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간이한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고 굉장히 내용이 자세하게 됐고, 그 연계 사업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안내해서 후속 법률 조치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도 굉장히 꾸준한 증가세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21년도부터는 판결 이제 소액 대지급금 제도가 이제 완비가 돼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간이한 구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많이 의견이 나왔는데, 그 노동부와 그 여야 간 입법적인 어떤 토론회, 그리고 노무사회에서의 정책 세미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읽어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그 당시에 입법 토론회, 그 나중에 바로 직후에 이제 여당 집권당이 됐었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벌, 처벌 강화, 그리고 가중배상, 징벌적 배상 같은 손해배상 가중책임 이런 것들을 넣었었고, 근로감독관 확대, 그리고 감독관의 권한의 강화. 그래서 한번 그 사업주가로 한번 특별 감독을 많이 받았던 사업장이 뭐 편의점 같은 곳들이 있었고, 특히 그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된다고 해서 흔히 방치되어 있었는데,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여러 최저임금이라든가 기타 어떤 수당, 해고예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감독이 강화됐고요. 그리고 뭐 임금 체불에 대한 뭐 아마 체불 시 아마 상환계획서 막 의무인 것 같아요. 체불 계획서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그리고 임금 체불 관련한 정보망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뭐 재산 상황을 확인하거나 지급 현황을 관리해야 된다. 하나의 추심도 제안한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를 통한 급여 대장 관리 제공 의무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확충.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300만 원이었다 1000만 원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박사님께서 제안하셨던 어떤 제3의 기구 내지는 협의체 기구, 뭐 위원회, 그래서 임금 채권을 보장하거나 임금 채권 채무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의 신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예 임체 보장 기금이라고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뭐 확대 재개편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복지적인 개편, 이거는 어느 의원님이 뭐 발의까지는 못하고 제안을 하셨는데, 뭐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사회적 부채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러니까 필요 악처럼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으로 떠안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연대해서 갚아가야 되는,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집단적인 노사관계를 통해서 내지는 사전 예방적인 그런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이게 사회적인 부채 개념으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어떤 사업장에서는 특히 이런 게 많이 발생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떤 뭐 적정 임금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체불 당시 바로 신고해서 그 어떤 연합체 내지는 사업주 단체에서 지급하는 뭐 그런 제도를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전산 연계나 어떤 사건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 공공 영역의 임금 체불 뭐 요거를 좀 강조하신 의원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이제 반복적으로 받도록 하는, 아까 교육도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언급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 꼭 음주운전이나 뭐 이런 교통사고 사건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어떤 교육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임금 체불이라는 건데 노동법에 대한 부지나 모르고 우대에 대한 그런 노동관계 채권에 대한 그런 우선 변제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교육해야 되고, 명예근로감독관 이렇게 됐습니다. 공인노무사의 그 정책 토론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에 토론하실 우리 신용훈 소장님이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제와 형사처벌 필요성, 반의사불벌제 뭐 폐지 또는 개선, 뭐 아마 처벌 강화와 반의사불벌제의 폐지 또는 개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임금지급 연대책임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각조 8번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벌사업자 명단 공개, 신용제재. 뭐 이따가 토론하실 우리 김진 교수님께서는 뭐 사실 사회적인 명예가 뭐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에티켓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의미가 있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제가 그 했던 사건 중에 그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국외 출국하거나 뭐 면허, 뭐 운전면허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제재하는 실효수단들이 이제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이거 도입됐습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고, 노무사를 통한 노무인증제도의 도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앞으로 발의하고 있자 하는 거고, 아예 그 노동부에서 특화된 이제 좀 된 어떤 제3의 집단 노동 근로감독청 그리고 감독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감독청에서 그 노동청 가보면 뭐 2층, 3층 나눠서 뭐 산안 부분도 있고 노조 쪽 담당하는 분들이 또 거기에서 또 인사교류가 또 이루어지고 하는데, 아예 그 임금체불이나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청을 신설하면 어떻겠나. 그리고 증언과 전문성 강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체불의 사건의 공인노무사 조력 의무화라는 것도 좀 제한하는, 그러니까 국선을 아마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좀 넣은, 오히려 사업주가 좀 필요한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도 어떤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아닌 경우를 좀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소명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자료 같은 것들이 전혀 정리가 안 돼서 오히려 근로자한테 불이익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력권 명문화는 뭐 공인노무사 측에서 아주 정책적으로 지금 구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지금 그 임금체불이 고소 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노무사가 조력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전환해서 그 근로감독관님이 입건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노무사는 또 이제 빠지거나 배제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좀 바뀔 것 같고,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어떤 제도가 신설될 필요가 있다. 그 내년에나 아마 내후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도 노동위원회에 아마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그런 사건과 연계해서도 개별 근로관계에서도 분명히 노동위원회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13 증명 책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좀 근로자한테 편제돼 있거나 많이 부과가 많이 되어 있지 않냐 그런 언급이신 것 같고, 기타 14번에 대해서는 화해 조정의 집행권원, 그리고 노동청 권리 구제에 대한 노동 전문가, 그리고 뭐 소액체당금은 개선, 간이화 뭐 이렇게 돼 있고, 무료 법률 구조 제도는 실제로 노동청에서 요새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안내를. 그리고 체벌 사업주 제재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 이행강제금 제도가 아마 우리 아시다시피 부당해고나 이런 사건들에서는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 유효하거든요. 저는 뭐 4번까지 안 내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 아주 끝까지 재판하는 경우, 하여튼 그런데도 사업주는 부담을 엄청 가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증 지연 이자제, 우리나라 뭐 20%의 지연 이자는 역대 최고입니다. 이게 다른 아마 지금 현재 지금 시중 이율보다도 거의 8, 9배 높은 그런 것들이고, 임금체불 조정위원회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노무사에서 이런 내용.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지금 뭐 발제작게 언급하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9가지 제안을 이제 우리 발제자님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것이 가장 좀 절실하거나 시급하다라고 보는지, 지금 보면 위에 1, 2, 3, 4에서 9가지를 언급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효하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제 이제 소감인데요. 임금 체불이 이게 단판에 끝납니다. 뭐 아시겠지만 체불을 신고해서 만약에 뭐 고소 사건 아니라 진정으로 끝나게 되면 다시 해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복할 수 있는 제도, 예,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거나, 아니면 뭐 좋습니다. 사업주도 뭐 불만스럽거나 그렇다면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양성화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행정심판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고, 뭐 행정소송, 근데 소송이란 게 아직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없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 넣으면 어떻겠나.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뭐 독일의 경우에 노조 같은 집단적인 어떤 그런 노동 근로자 집단에서 과연 노조, 요새 보면은 젊은 청년들은 기부 혜택이 확실한데, 그럼 노조 가입비 내지는 노조 활동비 내면 뭐 하냐, 노조가. 그러면 이런 노조가 내지는 뭐 노조가 없는 집단이라면 지금 뭐 여의도에서 시위하고 있는 노총 이런 데서는 그럼 왜 이런 개별적 사건에 개입을 안 하느냐, 이런 것들도 보면 좀 이제 지금 너무 그 노조법이 개정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도 삭제됐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는 노조법상 의무가 없는 것 같아요. 노조는 그렇게 보면 뭐 신고 의무 뭐 이런 것만 있고, 그렇다면은 너무 권리에 편중돼 있는데 노조가 과연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거 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기고문 2개는 아마 뭐 앞으로 적정한 임금이 좀 지급돼야 되는 문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노동이 약간 필수적인 공공재로 좀 약간 그 인식되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임금체불 사전 예방 대책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을 맡은 신용훈 노무사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정책연구소라는 조직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고, 아까 토론자이신 유재원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세미나에서 발표도 했고, 또 그 세미나 결과를 집대성해 가지고 임금체불의 해법을 말하다라는 책자를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이승길 교수님과 공동 저자로 발간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국공인노무사는 아무래도 노동 분야 현장 전문가로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단계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안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이종수 박사님께서 또 새로운 시각을 제안을 해주셨고, 또 저희가 그 생각하지 않았던 ILO 협약까지 연계해서 종합적인 그 아이디어를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저희 한국공인노무사에서 이제 예방 단계, 확정 단계, 구제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제안드렸었는데, 다행히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그런 아이디어 중에서 몇 가지들이 반영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반영된 대책들이 대부분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나 경제적 제재 강화 쪽으로 가는데, 이게 결국에는 예방 측면보다는 사후적인 조치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이 예방 쪽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즉 근본 원인을 좀 잘못 진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 이종수 박사님께서 아까 그 사업 운영자가 임금체불이 발생할 정도로 사업을 운영하면은 사업을 유지하지 말라는 그런 서양의 이제 개혁안을 가져오셨는데 아마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현장에서 임금체불 발생한 사업주를 그 상담하다 보면은 운에 자꾸 맡기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외부의 환경 요인 때문에 불운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오히려 억울해하고 정부에서 왜 그 대책을 수립 안 해주냐 이런 쪽으로 불만을 호소하는 측면을 볼 때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해 주신 그 내용대로 보시면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비경제적 요인이 진짜 더 그 현장에서는 확실한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요인들, 비경제적 요인이라는 게 결국 사업주 개인에게 좀 많이 그 맡겨진 책임의 규칙으로 돌릴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예방을 하려고 한다면은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주 인식 개선도 중요하고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근로 감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종합적인 대책으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업 단계에서부터 사업 유지 단계 각 단계별로 사업주들이 그 필수적으로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할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사업자 등록 시에 지금 세무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노동법 교육을 같이 필수적으로 받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 유지 단계에서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위생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정기 교육 때 역시 이런 노동법 교육도 같이 부과해서 실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임금체불 그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서 수강명령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다 이제 만약에 덧붙인다면은 지금 공인노무사법에 이제 노무관리진단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노무관리진단 명령을 내려서 구조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원인들을 좀 진단하고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을 정부에서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럼 근로감독관이 지금 임금체불 사후 해결 책임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분들을 그 사후 해결 체계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예방적 감독에 이제 그 다시 투입하게 하려면 좀 여력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로감독관님들이 지금 현재 이런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를 좀 거기에서 놓여놔서 예방감독 실제 이제 본인의 업무죠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문제는 아까 발제자님께서 뭐 제3의 공단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차라리 그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 분쟁 해결 방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개별 노동 분쟁 해결 촉진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우리랑 똑같죠. 이렇게 법률에서 조정 중재 화해를 변호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을 좀 완화해 가지고 이런 그 정부에서 신뢰를 할 수 있는 단체에 조정 중재 화해 권한을 좀 일부 부여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부족하다면은 변호사님들이 그런 조정 절차에 한 명씩이라도 이렇게 참여해서 변호사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 자율 조정 쪽으로, 그러니까 ADR이죠. ADR을 좀 더 활성화하게 한다면은 정부에서 제3의 기구를 설립하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그 제한된 역량으로 이렇게 분쟁을 해결하다 보면 자꾸 이제 기한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민간 자율 조정 제도를 가져가게 된다면은 그런 시한 문제에서도 좀 해방되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이 됐는데 제일 이제 사업주들에게 그 압박감을 느껴줄 수 있는 경제 제한은 금전적인 부담보다는 사업 운영권을 제한받는 게 가장 그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입법례를 보면은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근로기준집행과장이 그 해당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임금체불을 해소할 것인지 그 약정서를 받고 그런 보장을 담보를 받은 다음에 그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은 바로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좀 그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이제 행정적 제재로 그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개정할 때 그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을 제한하고 입찰 참가 제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까지 하고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인 토론 때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표 김린입니다. 저는 발전문을 그냥 말하듯이 써서 그냥 말하듯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 시간에 맞춰서 아마 누군가를 기다려 본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상대방이 한 30분 정도 늦게 왔다 이럴 때 어떤 생각을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인생에서 30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쉬움도 들 수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그 노동이 거두어낸 성과를 기준으로 그 액수가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로 결정되긴 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하고 기대하는 정도의 생산 성과를 파악해서 대강을 정해서 근로자에게 이 정도면 좋지 않겠냐고 제시하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많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가 일한 성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러나 임금은 단위 시간당 생산력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을 착목해서 보면 좀 다른 점도 보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간을 사용한 대가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시간을 뺏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빌릴 수 있는 근로자의 시간의 한도를 정해두고 있죠. 하루 8시간은 사람이 가진 24시간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잠자는 시간 빼면은 대충 한 하루에 개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겠죠. 출퇴근 시간 합쳐본다면은 이상적으로 노동은 인격의 발현 수단이긴 합니다. 현실에서 하지만 노동을 하면서 자기 인격을 발현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겠죠.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말은 자신의 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주권이 자기에게 있으며 이를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임금 체불은 체불된 기간 중에 그 노동을 위하여 투입한 근로자의 시간을 사용자가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의 한 것은 돌이킬 수가 없고 저마다 가진 시간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재벌이를 하더라도 돈은 많지만 시간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돈보다 그래서 더 소중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그런 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해서 불가역적으로 그의 시간을 뺏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약속 시간 늦은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통상적인 불쾌함의 몇 배, 몇 천곱절 더 근로자에게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그럴 수 있지라는 말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워라벨이란 말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시간 주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수인 한도는 점점 더 낮아질 것입니다. 임금이 생계수단이라는 전통적 레토릭 외에도 임금 체불을 건드려야 할 필요성은 이런 점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도 금인 것이죠.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에티켓입니다.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에티켓이죠. 임금 체불이 발붙여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그 기관 이름이 WHD의 중간 H가 hour입니다. 그러니까 W는 웨이지고 그래서 임금과 시간이 같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임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식입니다.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금 체불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시도는 그동안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임금 체불을 해결하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상하리만큼 그 원인 규명은 소극적입니다.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면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그 대책에 집중할 수 있으나 현재의 체불임금 대책은 중구난방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최근에 개정되면서 행정적, 경제적 제재 등 체불 대책의 종류가 많이 늘었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얘기긴 한데 이게 과연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컨대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같은 경우에는 체불 사업주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효과입니다. 당신은 돈을
돈 임금을 안 줬네라고 이렇게 쪽팔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까 말한 에티켓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양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어떤 타격이 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또 다른 한편의 효과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가 공개되면 근로자가 자기가 취업하는 사업장이 혹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해서. 근데 사실 현실에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당장 먹고 살기 급해서 취업하는 마당에 그걸 검색하거나 찾아볼지는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체불임금에 대해서 3배 배상제가 도입됐습니다. 적용 요건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아주 이제 고의적으로 고의성 지태된다 등의 요건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유를 대면서 체불한 사업주가 과연 법원이 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돈이 없다 그러는데 이걸 부과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할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여튼 뭐 실제적으로 사업주가 무자력이어서 체불했다면은 거기에 더해서 손해배상을 더 얹으라고 명한들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추가된 많은 대책들은 상습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어떤 에티켓은 한순간도 잊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오히려 상습 체불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을 만드는 것이 상습적이지 않은 체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스큐즈 하겠다 이렇게 비춰질 소지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재정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대책은 명확했습니다. 국가가 형사처벌로 위협을 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그때의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 형사처벌은 노동법이 가지고 있는 사회법적 성격, 그러니까 민사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단순한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업부는 근로관계를 사회법적 관계가 아니라 일반 민사법적 관계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 임금체불은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고 국가의 형사적 관여폭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즉 재정근로기준법의 결단, 7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법부에 의해서 무력화된 셈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행기가 도래한 여러 개의 채무 중에서 무엇을 먼저 변제할 것인지는 사업주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도 사업주가 정하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자력이 있으면은 뭐 아무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일부만 변제할 정도만큼의 자력이 있다 그러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뭘 먼저 갚을까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합리적인 사업주라면 당연히 자기에게 불이익이 큰 채무를 먼저 변제해서 그 불이익을 줄이겠죠. 다만 그 불이익이란 것이 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도덕적 관념이나 뭐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사업자라면은 자기의 이런 어떤 신념에 투철한 채무를 먼저 지급할 겁니다. 즉 사업주 본인의 정신적 불이익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불이행을 했을 때 사업주가 있게 되는 경제적 비용이 큰 채무가 1순위가 되는 거죠. 금융기관 대출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소위 우리가 부도가 났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부도가 나면은 신용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른 채무들도 바로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 도래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금융채무가 1순위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임금채무는 그럼 몇 번째쯤 될까? 형사처벌, 그중에서 이를테면 징역형이나 근무형과 같이 인신구속을 하는 것은 재벌도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도 그런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미 체불임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상 실형을 때리는 경우는 실형,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아니라 아예 진짜 실형을 살리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사업주에 대한 금전적 위험만으로는 임금 채무의 변제를 좁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경우에 이를테면 강제경매에 넘기는 것이죠. 다수의 채권자 간의 배당 순위를 정해서 법원이 누구에게 얼마 줄지를 순서를 정해줍니다. 그걸 배당표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채권자 평등 원칙이 적용되긴 하지만 선순위, 얼마나 순위가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먼저 다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채권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권을 함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중에 어떤 사람이 파산을 하거나 했을 때 혹은 강제경매에 넘어왔을 때 근로자가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배당표의 상단에 거의 맨 상단에 기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민사집행법 체계 내에서의 우선순위와 하지만 사실상의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의 우선순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임금채무가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 그러니까 그 사업이 굴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니고 있는 그 순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업주를 상대로 여러 종류의 사업장 채무를 열거하고 이 중에서 한번 지급의 순위를
한번 줄을 세워보세요라는 식의 조사라도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금융기관의 대출의 변제기나 이자 납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뭐 원재료 대금이라든지 혹은 임대료라든지 뭐 각종 공과금, 관리비, 뭐 각종의 뭐 사용료 등등 것들의 채무를 많이 부담하는데 사업주는 그것들이 대부분 다 임금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종 채무는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계약관계에 근거하고 있죠. 그래서 계약상 뭔가 이행기가 도래하면 바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임금도 본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임금은 근로자의 관계, 즉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인간적인 어떤 개인적 관계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무와는 달리 우리 인간 사이의 어떤 정리가 이 계약관계의 성격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왜곡되기도 하고 반대로 불리하게도 작용하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죠. 반대로 근로자에게 좀 더 페이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가불이라는 형태가 될 텐데요. 근데 가불 받고 근로자가 도망칠 수 있으니까 자 여튼 뭐 다른 계약관계가 틀린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거듭하면서 젊은 세대로 나아갈수록 이런 것들은 점점 희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은 사업 자체가 대부분 다 굴러가는 양식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것들은 없어지기 마련이죠. 자, 여하튼 임금 체불이 실제 발생하는 주요 사업장의 규모나 대상 근로자를 고려할 때는 하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다양한 채무 중에서 임금 채무의 지위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한 이후에 그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을 검토하고 각 수단별로 실질적 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양형 기준도 분명히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 개정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제 흥미를 끄는 부분은 출국 금지입니다. 사업과는 사실 관련이 별로 없다고도 볼 수 있죠. 출국 금지는 물론 외국에 뭐 자주 왔다 갔다 하신 사업주 같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게 사업주 개인에게 피부로 와닿는 불이익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출국 금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더 그럴 겁니다. 자, 이왕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했다면은 조금 더 확장해서 아까 우리 신홍훈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핫굿즈 법리 같은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핫굿즈 법리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건데 이를테면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묶어두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즉 만들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들도 새로운 수단으로서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관하게 때로 노사 간의 감정 문제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죠.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노사 간에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법적 대책보다는 당사자를 화해시키기 위한 방법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대책입니다. 사실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질 사업주인데요. 이때면 지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상습 체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근데 문제는 상습성을 발현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을 설립했다가 또 문 닫았다 새로 만들고 하는 것들을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한 법적 상습성은 개인을 특정해 놓고서 그 개인이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법적 관점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실질 사업주, 그러니까 일반 뭐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이런 행위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이 충분한가 하는 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상법적으로는 뭐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것도 있고 세법에서는 2차 납부 의무 같은 법리들이 있긴 한데 그 활용이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형식상 명의가 다른 사람을 실체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판단해서 실질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포착해내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현재의 법 집행 관행을 고려할 때 이 형식을 꿰뚫어서 그 실질이 누구인가를 간파하는 해안을 제 생각에는 사법부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이건 역시 입법적 조치를 통해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고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 절감, 기술 혁신 등을 빌미로 이미 근로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 방식을 통해서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시도가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균열 일터 현상도 다 그런 것들의 양상인데요. 위임, 위탁,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임금에 준하는 성격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적 보호를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긴 하지만 이런 개인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 공정거래위는 굉장히 소극적이죠. 근로자성의 오분류 문제를 지적하는 것 외에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영역에서의 대금 체불을 합치면은 사실 임금 체불은 현재 파악된 것을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결국 생계 수단으로서의 노동 보호라는 큰 틀에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좋은 관점에서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신 발제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